옛날 옛적에 질투 많은 왕비가 살았어요. 왕비에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답니다. 왕비는 매일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말했어요. 왕비님이죠. 왕비는 너무 행복했어요.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려주는 거울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동화 속에서만 꿈꾸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뭐든지 알려주던 왕비의 거울은 이제 우리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 GPT가 학습하는 방식은 기존의 AI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스스로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지금까지의 AI 기술은 사람이 물어보면 AI가 답변하고 그것이 끝인 정도였습니다. 대화라고 해봤자 실없는 잡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챗 GPT는 사람과 유의미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챗 GPT는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고 더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을 우리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챗 GPT처럼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의 인공지능을 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챗 GPT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분야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까지 말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으며 전 세계적으로 챗 GPT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큰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나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곳, 대학교에서부터 말입니다. 챗 GPT,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관심사죠. 국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제에 챗 GPT를 사용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해외 대학교에서는 학술지 논문이나 학부생 과제에 챗 GPT가 사용된 지 오래입니다. 초반 챗 GPT의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기 어렵다던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세계적인 학술지들도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사용 여부만 논문에 명시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챗 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역시 인공지능이 쓰는 문장을 판별하는 텍스트 분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별기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판별하려는 문장이 충분히 길지 않거나 사용자가 챗 GPT의 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을 이어붙인다면 이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챗 GPT와 AI 탐지기가 끝없이 물고 물리는 기술혁명의 소용돌이가 대학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난 지금 국내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대학교들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교수의 재량에 맡기며 챗 GPT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챗 GPT 포럼이나 특강을 개최하며 챗 GPT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과제와 시험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한 학생이 교양 과목의 작문 과제를 챗 GPT에게 대피를 맡겨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아 0점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챗 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출하라고 명시한 강의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인공지능 교수 학습 활용 방안을 교원들에게 배포하며 챗 GPT 활용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에 반영되는 과제물을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해 제출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평가를 배제한 학습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원들의 의견 수렴과 타 고등교육기관 등의 사례 등에 기초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저는 주변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약간 과제를 진짜 확실히 수월히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글 쓰는 과제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냥 답만 내는 수학 문제나 경제 같은 과목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섞어서 허구의 의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 제출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도구를 활용해보고 그 도구에 적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교육계의 챗GPT가 활발히 논의되는 시기, 앞으로 교육과 챗GPT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저는 그 평가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챗GPT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 전체의 정리를 내용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자가 챗GPT를 활용했냐 안 했냐를 따질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습자가 챗GPT를 활용해서 내가 뭘 알았는지,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그 학습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새로운 세대에 적응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또 사회 자체가 온전한 길로 가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또 인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챗GPT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교육뿐일까요? 챗GPT는 우리 사회 곳곳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챗GPT를 선두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구글은 챗GPT에 맞설 생성형 인공지능인 바드를 출시하며 인공지능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이버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치GPT를, 카카오는 한국어 특화 모델인 코GPT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챗봇이라고 있었죠. 근데 챗봇은 기계적인 준비된 답변밖에 못하거든요. 반면에 챗GPT를 그런 상담에 적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고객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 여행, 또 더 나아가서 각종 CS 상담, 이런 쪽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초창기인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챗GPT를 도입해가지고 자기만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챗봇에 많이 적용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쇼핑몰의 상담이라든지 민원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여행사에서 쓰면 여러 가지 일정표를 짜주거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챗GPT는 오픈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거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열린 거죠. 기업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챗GPT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1:1 맞춤형 서비스,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최선일지 고민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고 싶어. 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줘 라고 한다면 정보를 그냥 찾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익스피디아랑 지금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익스피디아의 API를 가져와서 호텔을 서치해주고
심지어는 호텔의 예약까지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성이 부족한 부분을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추가적인 학습도 계속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의 요구에 맞춘 금융상품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챗봇처럼 미리 준비해둔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1대1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초그인화는 법률 시장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벤고시닷컴은 이미 챗 GPT를 통한 무료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챗 GPT는 변호사가 요구한 전 세계의 판례들을 요약하여 전달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챗 GPT는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단순한 사무직부터 사람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까지 챗 GPT는 더 정확하고 더 친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적은 시간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런 챗 GPT를 못 쓰거나 챗 GPT로 대체될 노동시장이 있겠죠. 간단한 리서치를 한다거나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거나 웹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초반에 신입 직원들이나 고난도의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업무들은 챗 GPT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자리의 60% 이상은 70여 년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던 일자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그만큼 그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고 기존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더 퀄리티 높은 품질 좋은 콘텐츠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챗 GPT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는 챗 GPT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을 것이고, 둘 중에 전자가 되기를 꿈꾸죠. 후자가 되기보다는. 그래서 전자로서 챗 GPT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후자로 인력 시장이,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일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 고민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너무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챗 GPT는 때로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숲속의 향연에 나온 싸이에 대해 알려줘. 숲속의 향연은 싸이가 2010년 발표한 대히트 싱글 순수한 농촌 출신의 주인공이 도시의 삶을 살아 강남 스타일이라는 가사와 함께 춤추는 동작이 유명했습니다. 챗 GPT가 늘 똑똑하게 답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정보들을 조합해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아 챗 GPT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통한 것 같네요. 챗 GPT는 때때로 평범한 사과인 척하는 독사과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맛 좋은 사과, 즉 옳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과 같은 거짓된 정보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니까요. 챗 GPT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가 가진 정확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빙 AI 챗봇을 개발했는데요. 기존 챗 GPT는 알지 못하는 정보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빙 AI는 최신 데이터 기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적 정확한 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챗 GPT나 빙 AI와 같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기능적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은 확실합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던 예전과 달리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그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만을 통해 정보를 얻을 때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한 지식이 지배하는 지식 독재 이슈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자료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내가 연구도 하고 글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챗GPT가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의 사고가 무뎌지고 굉장히 수준도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복잡한 지식을 단순화할 수는 있으나 지식을 비판적으로 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100% 검증되지 않은 큰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편향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지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축적되고 진화하는 것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알려주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받게 된다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객관적인 정보나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찬반이 갈리는 주제에 대해 편향적인 답변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다른 정보를 접할 때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사회 불평등이나 고정관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챗 GPT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물었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차별금지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을 내놓은 반면 긍정적 측면을 물었을 때는 반대 입장을 언급하지 않아 편파적인 답변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적인 답변, 과연 챗 GPT만의 잘못일까요? 데이터 자체가 태생부터 중립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이미 감정이 있고 편향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쓰지 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대를 만든다거나 사용법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노력이 개인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기술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바늘구멍 속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왕비가 맹신했던 마법의 거울은 결국 왕비에게 독사과처럼 돌아왔습니다. 왕비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백설공주가 아니라 그 거울이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챗 GPT, 우리 사회 속으로 더 빠르고 더 깊숙하게 파고들 챗 GPT와 공존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왜 하는 걸까요?